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우리나라가 4월 10일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면 러시아는 10일 후에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25년째 장기 집권 이어가고 있는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고요. 이번에도 승리하면 5선에 성공합니다. 선거 전 대선 후보 토론회에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하죠. 대통령 당사원은 이미 떼놓은 당상이라고 계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총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방송사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불참 의사를 비친 후보 때문에 토론회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유리한 고지에 섰으니까 후보자 토론회에 나가서 실수해서 표를 깎아먹느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판단을 받는 자리에서 유권자들은 표심을 결정하게 될 텐데요. 얕은 계산으로 유권자들의 알 권리까지 제한했을 때 나오는 결과까지도 공식에 대입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전남 지역의 첫 봄꽃 축제죠. 광양 매화축제 개막합니다. 축제를 코앞에 두고 인근 주민들과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올해 풍성한 킬러 콘텐츠들을 도입해서 기대감을 한껏 끌어모으고 있는 광양 매화축제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축제장 인근 주민들이 야시장을 놓고 광양시를 상대로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나선 건데요. 이 광양시에 따르면 축제장 인근 주민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축제가 끝나는 이번 달 20일까지 매화마을 노인정 주변에 집회를 신고한 상황입니다. 이 주민들이 집회를 신고한 것은 이 광양시가 축제장 인근 사유지에 대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입니다. 그동안 축제장 인근의 땅을 소유한 일부 주민들이 축제 기간 동안 외지 야시장 업체들에게 축제 토지를 임대해주고 일정의 임대료를 받아왔는데요. 이 주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한 업체들은 간이 음식점을 개설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음식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설 야시장 업체가 이 시에 공고한 음식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 그동안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특히 주민들에게 임대료를 주고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시로서는 당연히 문제 해결은 해야겠고 그래서 토지 임대나 음식점 허가나 이런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자 광양시는 지난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이 주민들이 직접 장사를 한다는 경우를 조건으로만 이 사유지 18곳에 대한 가설 건축물 허가 및 향토 십정 허가를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직접 장사를 한 주민은 한 곳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17곳은 또 외부 업체가 토지를 임대해서 식당을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축제 기간 초에는 파전 한 장이 25,000원에 달하는 등 이 바가지 축제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광양시는 올해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야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축제장 안에 있는 부스를 만들어 주겠다는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이 사유지에 대한 가설 건축물 허가는 내주지 않기로 한 건데 이 과정에서 임대 수입을 올리지 못하게 된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은 고령화로 인해 직접 야시장 부스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또 사유지에 대한 사용 권리를 시가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 입장에서는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서 제한을 둘 수밖에 없긴 할 텐데 주민들이 사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여서 이 또한 또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참 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데 축제 당장 이번 주인데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주민들의 집단 행동 예고에도 시는 야시장의 임대료가 바가지 요금의 주요 원인으로 축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위생 등 단속도 쉽지 않은 점을 들어서 절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주민들이 직접 야시장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내준 허가에 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서 서로 간에 신뢰가 없고 운영업체들이 바가지 요금을 없애겠다는 약속도 믿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 정인화 시장은 최근 매화마을을 찾아서 이번에 갑자기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이전 축제에서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됐던 사안이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어서 축제 이미지 제고와 관광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 역시 집회 신고와 함께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경운기나 트랙터 등으로 진입로를 막는 등 집단 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축제 진행에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야시장 업체들은 이미 야간 시간을 틈타서 벌써 천막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시가 가설 건축물 철거 개고장을 발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서 개고장을 찢어버리는 등 불법으로라도 야시장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냐는 우려가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양시는 전국적인 흐름으로도 사유지의 야시장을 여는 축제장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뭐 참 이게 극단으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미지를 또 위해서라도요.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또 문제가 모쪼록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또 광양인데 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네,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벌써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전남에서는 순천에 단 한 곳 지정됐던 달빛 어린이 병원이 광양에도 추가로 지정된 건데요. 이 지정된 곳은 중마동에 위치한 다나소아과 의원입니다.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은 18세 이하의 소아나 청소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입니다. 이 동네 의료기관을 통한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야간 시간대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그동안 광양시는 소아 응급진료체계 구축과 달빛 어린이 병원 지정을 위해서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다나소아과 의원은 평일 야간 밤 11시까지 운영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무휴로 진료하게 됩니다. 이 진료 후에는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달빛 어린이병원과 가까운 중마 대형 약국을 협력 약국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뭐 전국적으로 소아과 오픈런이 벌어지는 이 웃지 못할 상황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호응을 얻는 만큼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요. 네, 현재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이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되고 또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는 야간과 공휴일 소아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전남에서는 순천과 광양 두 곳뿐인 달빛 어린이병원이 하루빨리 이제 중부권과 서부권으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이제 기초단체가 아닌 도차원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또 이 운영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순천과 광양 모두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에서 7시면 진료를 마감하기 때문에 이 온전히 심야 의료를 책임지기는 또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의료 대란 속에서도 문을 연 달빛 어린이 병원이 지역에서 온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보완책들이 추진돼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남도의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 관련 소식이네요. 네, 정부가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도 이번 달 신청을 앞두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정도 사업지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전남도가 아직 대상 지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광양만권은 2차 전지 산업을 기반으로 기회발전 특구 신청을 추진하고 있고요. 순천은 순천만 국제정원과 연계한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여수는 수소산업과 연계한 특구 지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외에도 목포는 신항만의 해상풍력 기업 유치를, 해남은 데이터 센터 유치를 내세우고 있고요.
무안은 공항 주변에 항공 정비와 반도체 기업 유치를 내세워서 특구 지정을 준비하는 등 전남에서만 6개 지구가 거론되는 중입니다. 전남도는 어제 기회발전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전부를 신청할지 또 일부를 선택해 신청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되고 상속세가 완화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만큼 지정 여건이 까다로워서 결정이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이 특구 신청일 이전에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일정 기간 안에 투자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구체성을 마련하기에 일부 지역은 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전남일보의 곽지혜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직접 취재한 내용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민주당 공천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사천 논란이었는데 오늘 권양엽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논란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서 당에 경선하겠다라는 입장을 직접 전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5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 해당 지역구에 대해서 경선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발표가 나오면 상세하게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네,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부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이봉남 순천시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순천의 큰딸입니다. 이봉남입니다.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애를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또 근황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네, 지난번에 제가 용역 보고회를 좀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 과업명이 뭐냐면 광양시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상권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한 가지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보자 읍면동별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사에다 이 용역을 맡기는 이유는 좀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돈 들여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 자리에 참석해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2,000제곱미터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정해 놓은 데가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안 되는 지역들을 이렇게 선정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법적으로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건데 이거 되느냐 하니까 된다고 또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그 동안에 잘못된 법적 상식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담당 공무원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긴 한데 현재는 2,000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맡기면서도 이번에 보면서 조금 좀 실망스러운 용역을 하면서 잘 보고 맡겨야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용역을 위한 용역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었고 세금이 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각종 용역들을 많이 발주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함인데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예. 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보다 이번 주에 또 제일 광양에 좀 빅 이벤트 매화 축제 금요일부터 시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3월 8일부터.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럴까요? 용역 이야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도대체 언제 가야 됩니까? 금요일 날 가야 됩니까? 토요일 날 가야 다행히 됩니까? 이전에 우리가 지금 축제 시작하기 전에 네. 개화가 많이 이제 개화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비가 오고 이러면서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개화 시기가 좀 늦춰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매화 축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 대책하고 있고 주말에 차 그래서 안 막히겠습니까 이번에는? 차는 예전처럼은 많이 막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순환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자가용 가져가시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덜 막힐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이 앞전에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입장권을 받아서 지역 상품권으로 다시 축제 상품권이죠 돌려주기 때문에 아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정 정도 좀
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그 광양의 매화 축제는 이제 시작하잖아요. 네. 저는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그 홍매화 축제가 있어서 거의 뭐 하루 절반 이상을 홍매화 축제에서 좀 보냈는데요. 그 홍매화가 사실은 처음에 이제 주민자치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10년 거의 15년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추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날씨가 많이 포근해서 굉장히 많은 순천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왔고요.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런 홍미화 축제를 했고요. 거기서 좀 느낀 게 이 주민자치 사실 순천이 굉장히 주민자치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 사업이 이렇게 지역에 맞는 특화된 이 사업들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동네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홍미화 축제에서 다시 좀 느끼는 이런 계기가 됐고요. 좀 전에 우리 그 백성원이 골목형 그 상점과 용역 참여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그 순천시 의회에서 이번 회기에 이 골목형 상점과의 그 상인을 좀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전체 그 2,000제곱미터 안에 그 20개에서 25개 정도 이렇게 상가를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끔 조례를 이번에 다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이제 백성원님 말씀하신 부분 영역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조례로 아마 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주제 먼저 꺼내 보겠습니다. 총선 41일 전에서야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요. 기대를 모았던 순천 단독 분구 끝까지 또 조리면서 많은 분들 지켜보셨을 텐데 결국 불발이 됐죠. 마침 또 이제 두 분이 계신지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생각부터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이봉남 의원께 드릴까요?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내부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참 뭐라고 말이 좀 안 나옵니다. 말을 해주셔야죠. 라디오인데 그 자료 화면이 없습니다. 자료 화면이 없죠. 예. 부글부글 지금 끓고 있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게 21대 총선 그 선거 기간에 특히 이제 그 총선 후보들이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총선 후보들이 다시 이렇게 선거구를 정상화하겠다라고 그때 또 공약을 했었던. 그랬죠. 해박타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좀 나와서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이제 긴장을 놓지 않고 정상화될 수 있게끔 기다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 모두가 이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부글부글 끓고 있고요. 이 자칫 이거는 그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와 어떤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거대 여당이 지금 합의를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계속 순천 시민들에게는 분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대로 내가 여기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아와야 되는데 이 찾아오지 못한 어떤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지금 아마 걸기대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좀 어디에서요? 알고 있거든요. 해룡 지역에서도 얘기가 해룡 좀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대 야당이. 알겠습니다. 네. 백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뉴스? 뭐 특별하게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기대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글부글 안 하십니까 그러면? 기분 나쁘죠, 실은.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지역의 정서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그 선거구는 1년 전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인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22대는 지금 이제 올해 있는 것은 41일 전에 그리고 지난번 거는 보니까 39일 그 앞에는 42일 그 앞에는 44일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를 한 40여일 앞에 놔두고 지금 선거가 획정되는 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 법을 위반하는 모습은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고 이번에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선거구지 않습니까? 뭐 순천 쪽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겠지만 저희 광양 쪽에서도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을,
선거구이면서 순천 쪽에 해령면 쪽만 저희들하고 같은 지역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실제 시민들의 이 대변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기형적인 구조의 선거구인데 이번에 바로 잡아졌어야 된다. 바람은 그랬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가 기대는 했지만 바로 잡아지지는 않았다는 것이 아무래도 뭐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게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뭐 여수의 청취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고흥의 뭐 청취자분들이나 아니 뭐 거기 같이 해가지고 하면 뭐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 되지 뭐가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야?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한번 겪어보셨잖아요. 4년 동안 이 선거구를 이게 이제 그대로 다음 4년도 유지가 된다는 건데 뭐가 가장 애매했고 뭐가 가장 힘들었는지를 이야기 좀 주시면 좋겠거든요. 백 의원님 먼저 드릴까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찌됐든 그 지역을 대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각종 민원도 있고 각종 국가의 공모 사업도 있고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당연한 제1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래요. 예,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지금 순천하고 광양, 구례, 곡성 물론 선거구를 그렇게 묶어놨긴 하지만 생활권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그것을 다 대변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도 많이 있다. 정서적 이질감이 있다는 건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이웃 사촌이긴 하지만 이웃 도시하고의 또 경쟁 관계도 있는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있을 때 잘 정리할 수가 있겠느냐?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쪽 그래요. 편도 못 들고 저쪽 편도 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이봉남 의원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제 백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순천에서도 거의 뭐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예. 특히 순천에 지금 해룡면이 을지구로 떨어져 나가서 있잖아요. 갑에서도 해룡을 우리 지역이지만 우리 지역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암묵적인 순천인데 그리고 광양 쪽 을지역에서도 해룡이 을 선거구에 들어가는데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사각지대 그렇죠. 사각지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사각지대가 생긴 이 주민들은 도대체 물론 삶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도대체 우리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역적인 어떤 그 현안이라든지 또 국가와 또 이게 그 지방 간에 지역 간에 또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될 이런 사안들이라든지 이거를 풀어줘야 될 정부 차원에서 풀어줘야 될 이 부분을 어디다 고소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갑과 을 그 사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또 여기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선거구 획정 이후에 이제 지방 의원들과 함께하는 이 언더독 시간에 이 두 분께서는 또 어떻게 또 이 사안을 바라보고 계신가 또 궁금한지라 오늘로 주제를 좀 꼽아봤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이 선거구를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봉남 순천시의원,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주제로 바로 들어갈까요? 뭐 시간상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봉남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그 순천의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오늘 좀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MBC에서도 여러 차례 뭐 현황에 대해서 보도가 좀 됐고요. MBC뿐만 아니고 지역에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게 1월 초에 이 전세 사기 피해로 한 100억 원대 전세 사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순천 경찰서에서 이 사기 혐의로 입건된 지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는 한 100억 원대 해서 70여 명 정도의 피해가 지금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가 이렇게 노출되지가 않았었는데 예. 2월 이렇게 3월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2월로 들어서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이렇게 대책위를 구성해서 드러난 게 한 1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가면서 전세 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각 지금 이제 총선에 나올 후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정치권과 또 시의회 그리고 각자 이제 순천시와 또 경찰서 뭐 정부에도 이렇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호소를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또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또 일부 의원님들하고도 이렇게 간담회를 할 때 이 피해 상황과 심각성을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전담 TF팀을 구성을 좀 해주라. 그리고 시에서 컨트롤 타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태를 좀 조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좀 요청과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시와 의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좀 담았습니다. TF는 꾸려서 활동을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예. 시의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시의회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건 거의 그러니까 2월 말 기준에서 100건 넘게 지금 피해 사기 접수가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피해자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국토부로 갔어요. 예, 도를 통해 전남도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현황 조사를 하는. 그렇죠. 예, 예. 관련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쭉 이게 피해 여부를 지금 이제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피해 접수된 그 시민들은 이미 이제 국토부로 지금 넘어가서 피해자가 아닌지 여부를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급하게 지금 3월 중순에 지금 허그에서 이 피해 상담소를 운영을 해서 이제 순천에 내려오거든요. 11일부터 15일까지. 11일부터 15일. 예, 11일부터 15일까지 내려와서 피해 접수를 지금 상담을 지금 할 건데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상담소를 운영하기 전에 미리 제도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빠른 판단을 하고 이번 회기에 순천시 주택 임차인과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좀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 의원님 이 이야기가 뭐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광양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아까 그 근황 토크에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네. 지난달 28일 날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하고 있는 대표자와 함께 광양 경찰서를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했을 때 경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해달라. 지난번에 한번 고소를 했는데 이것이 뭐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되면서 다시 재고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것도 있다. 그리고 항상 보면 뭐 업무 시간 내에만 이렇게 고소를 받아주고 있는데 직장인들이라 퇴근 시간 이후에도 주말에도 와서 고소하면 이걸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고충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서 수사과장님하고 이제 수사과 팀원들하고 같이 전체가 만나서 얘기했고 수사과에서도 피해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원하는 대로 주말이 됐든 야간이 됐든 그리고 고소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고소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 지금 저희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피해자들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또 건축가나 이런 분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최근에 지금 한 200세대 정도 되는 임대 아파트에서 임대 사업자가 전세 보증금을 지금 돌려주지 못해서 돈 없다.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는 거기는 지금 분양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니까 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금 집이라도 가져가라. 네, 집이라도 예. 가져가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나서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전세 뭐 임대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이것은 어찌 보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의지가 있다라면 이 사회 제한으로 좀 이것을 갖다 규정하고 전세 보증금이든 임대 보증금이든 정부가 먼저 우선 좀 보상을 해주고 임대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것이 정말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길이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와 이제 여당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좀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 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봉남 의원님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 광양에서 미리 이제 전세 사기 피해가 좀 드러나서 예.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처럼 순천에서도 지금 한 1, 2개월 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요. 이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상담소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실은 그 재발 방지 대책. 예, 재발 방지가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정부에서 특별법에서 이 전세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지원 또 구제해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원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전세 피해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 지원이라든지 또 여기에 2차적인 피해를 받은 어떤 그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의회를 비롯해서 그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해보고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저희 광양의 유일한 대학교인 광양보건대학교가 2013년부터 해서 지금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고 현재까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구성원들이 지금 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전에 비해서 지역 사회라든지 자치단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조금씩 없어져서 아마 학교 구성원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정말 이 시점에서 광양보건대학교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더 이상의 우리가 이거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된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어떤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시단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시단위에 대학 하나 없다라는 것도 우리 시로 보면 상당히 좀 불명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광양보건대학교가 지역에서 보건 인력 그 양성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한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자가 교비행령을 함으로 해갖고 2013년도에 부실대학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각종 제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뭐 국가장학금 아니면 학자금 대출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그리고 매년 정원 감축. 그래서 지금 10여 년을 거쳐오면서 굉장히 지금 어렵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 신입생들에게 전액장학금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해서 60명 이상의 지금 신입생을 모집은 했습니다. 근데 전교생이요? 네, 아니 전교생은 아니고 신입생. 신입생. 네, 신입생들에게 1년 동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전체 신입생이 이번에 60명이라고요? 63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재정은 굉장히 어렵죠. 그러게요. 그래서 교직원들의 인건비 현재 이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이제 체불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거의 지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참 이게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의 인건비 받아야 될 몫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금 내어주고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는 이런 학생이 없으면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게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장학금이 없는 상태에서 보건대를 가고는 싶으나 장학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기가 굉장히 주저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인건비로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우리 지역 사회나 자치단체나 의회나 모두가 같이 좀 제대로 좀 도와줘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 아니고 도저히 이거는 뭐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번 참에 아예 그냥 손 떼고 이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근데 지금까지 보건대가 지역에서 했던 뭐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에 보면은 조례도 있거든요. 타 지역에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재정 지원 제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행성군 같은 경우는
송호대학교에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매년 10억씩을 지원받아서 최근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해제가 된 경우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요. 예, 23년도에 그래서 뭐 교육부가 주관한 전문대학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지만 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었고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서 해제가 되었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한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을 때 광양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 금액씩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고 얼마 전에 글로컬 대학 30 최종 선정되었을 때도 광양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순천대학교가 이런 여러 가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광양시도 일정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 내에 있는 광양시 안에 있는 대학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모른 채 한다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짧게요. 예.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 선거 나오셨을 때 본인의 공약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대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광양보건대 회생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약이 이제 실천집으로 가면서 이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사라졌는지 한번 또 물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남께 총평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 대학이 지역에서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지역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지역의 활기가 달라요. 활기가 좀 틀리죠. 네, 분위기도 근데 이제 다르고. 물론 이제 10여 년 전에 우리 광양보건대가 여러 가지 이제 또 문제 때문에 재정 지원을 못 받은 것들은 이제 지역민들이 알고 있지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이제 신입생 수는 감소했지만 학교와 또 지자체 지역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광양시에서 지역에 우리 지역 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걸 지역에 좀 그 큰 현안으로 좀 잡아서 좀 정상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입생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이 광양보건대가 지역에서 지역을 또 활력을 좀 찾아가는 또 젊은이들이 많이 좀 오는 이런 계기가 좀 마련돼서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치열한 내부 토론이 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두 분의 의견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이번 주 언더독 토론 마무리하죠. 이봉남 순천시의원, 백성호 광양시의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분 만나오셨습니까? 특색 있는 목소리를 가진 오미라 연극 배우를 만났습니다. 예. 배움의 자세를 놓지 않고 용기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녀만의 스타일은 어느덧 서울에서도 찾는 배우로 자리 잡게 만들었는데요. 무대에 대한 갈망은 연극 강사와 문화 해설사 또 무대 조명 전문가로 이어지며 이 배우를 보는 몰입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열정 가득한 오미라 배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을 사랑하는 연극을 배우고 싶은 오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대 위가 아닌 스텝 위를 하는 것도 다 연극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하고 계신다라고 소개를 해도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래 최근에도 이렇게 조명 오퍼로도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또 이번에 이제 4월달에 공연을 올릴 작품이 있는데 그 아비라는 작품에서도 제가 큰딸이라는 역을 맡아서 이제 공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연기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나 과거를 한번 되짚어 볼게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제가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렵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떨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자신 있게 나의 생각을 표출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극극 아이였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다.
어린 아이였지만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나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느 순간에 길거리를 가다가 단어 모집 포스터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여기 여수에서 연극 활동을 하면서 나의 생각을 나의 이제 몸짓을 표출하게 된 거죠. 첫 작품이 지금도 기억나세요? 워킹 처음 했던 작품이 방황하는 별들이라는 방황하는 별들, 네, 청소년들이 많이, 네, 꿈꿔가는 방황 별들에서 거기에서 이제 엄마 역할을 작은 엄마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 처음에 너무 들었고 대사를 외웠긴 외웠는데 무대에서 이렇게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대사를 잊어버릴까 봐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그런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잊어버릴까 봐 완전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공연했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벌써 몇십 년 전이에요.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30년 훌쩍 넘었겠죠 그때가. 제가 뭐 이게 주연 같은 것은 못하고 이제 뭐 작은 역할들을 많이 맡았어요. 그때는 그냥 못 모르고 그냥 겁 없이 덤벼들었던 그런 경험들인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조심스럽고 한 작은 역할을 맡더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젊었을 때 그 열정으로 그냥 막 덤벼드는 것과 이제 한 30년 지나고 나서 역할 하나하나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그때는 한 역할을 주면 역할에 대한 비중이 큰 역할을 막 속으로 욕심이 생겼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은 역할에 대한 그 개성도가 있는 그런 역할이 이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맡으면 그 역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많이 또 그 역할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죠. 여수에서도 작품을 하고 또 서울에서도 작품을 하고 이렇게 오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힘들 법도 하거든요, 사실. 저기 지방에서 제가 여수에서 이제 연극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는 시점이 많이 좁아지고 제 나름대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예술 연극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또 배우도 없고 또 연출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연극 한 편을 올리기가 너무너무 버거운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머물지 않고 좀 뭔가를 배워서 우리 여수 연극인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한 시점에.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서울 올라갔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도 많이 보고 공유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갖다 이 갭을 갖다가 좀 좁힐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가장 크게 눈에 보일까요? 정말 배우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연극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제작이나 기획 쪽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 또 이 연극에 대해서 관심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배우고자 하는 욕심들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늦은 나이에 또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연극을 하다가 결혼을 해서 중도에 그만두고 다시 연극 쪽으로 발을 더딛게 됐는데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후배의 도움으로 이제 연극 강사를 하게 됐어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좀 배워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됐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이 연기 쪽에 이 배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서울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일종의 말하면.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아유,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늦게 이제 뭐 공부에 대해서 뭐 튄 거죠,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걸 시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선뜻 용기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지? 연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와야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 걸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춘기 소녀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꿈이 없었는데, 그렇게 또 욕심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갱년기를 됐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배움에 대한 그 갈망이 자극이 되고, 이 자극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는 두 번째
인생을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철이 없고 철부진 어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번 고도를 기다림을 보면서 신구 선생님, 박근혜 선생님, 박전재 선생님 이분들이 큰 무대에서 마지막 공연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에 이제 그 공연을 봤는데 거기 관객들이 뭐 너무나 잘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과연 그 나이에 됐을 때 와 정말 도전이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한편으로는 또 내가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점이 들고 목표가 되는 거지 뭐. 캐릭터가 확실해서 야, 이 역할은 꼭 이 오미라라는 배우를 써야 해라는 그런 배우세요? 아니면 야, 이 배우는 계속해서 다채로운 매력이 있으니까 이 역할도 잘할 것 같고 저 역할도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캐스팅을 해야 돼.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제 김광탁 작품의 아비라는 작품을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며느리 역할에 좀 관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출가님께서 리딩을 한번 시켜보시더니 며느리 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리딩을 한번 하시더니 큰 딸을 주시더라고요. 장남 나오고 둘째 아들, 막내 딸 이렇게 나오는데 둘째 아들을 다 큰 딸로 바꿔가지고 남성미가 있는 좀 와일드한 그런 근데 큰 딸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가 그 와일드하게 할 수 있을까? 몸이 애소하다 보니까 거기 역할에서 이사장을 하다가 이게 업어 매치기를 하는데 과연 이 작은 애모로 이렇게 여기 업어 매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부진 면이 보였나 봐요. 유승희 연출가님께서 하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하고 남성스럽게 막 표현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죠. 연출가님께 선생님 좀 제 부족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지금 잘하고 있다. 70% 돼가고 있다. 30%만 채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하는 게. 여수에서 또 활동을 할 때는 또 후배들이 요즘에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이게 여수에서 후배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성장을 해서 후배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은 거죠. 앞으로 나의 계획은 지금 현재 작품에 주어진 역할을 일단 4월달에 공연할 예정인 작품을 열심히 소화해내고 그 작품을 계획해내서 또 다른 작품을 또 선택을 해서 연극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영상 매체에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죠. 또 새로운 걸 또 네. 계속해서 그리죠.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연기로.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영역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네, 3월 5일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어요.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노래 들으시고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어쩌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난 너에게 다가갔을까 떠날 수도 없는 이젠 너를 뒤에 두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네 모습뿐인걸 언젠가 네가 했던 아픈 말 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덜 힘들었을까 너는